사돈어른, 옷이라도 한 벌 사드려요? 시골 사람 아니랄까봐. 옷이 그게 뭡니까? 수준 떨어져서 원.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자마자 예비 사돈놈이 제 위아래를 훑어보며 던진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낡은 점퍼 지퍼 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요. 제가 누군지 알았다면 저놈이 저런 말을 했을까요? 대구 바닥에서 우상그룹 최만식이라고 하면 시장 골목 떡볶이 아주머니부터 시청 공무원까지 다 아는 이름인데 말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일부러 그 이름을 숨기고 왔습니다. 제가 백만장자 회장인 줄 알았으면 저 친구가 굽신거렸겠지요. 오히려 일어나서 의자도 빼주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제가 죽다 살아나서 어떤 귀인을 만나는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큰딸 수진이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아빠,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딸 얼굴을 봤습니다. 서른이 다 되도록 일에만 매달리던 아이가 처음으로 남자 얘기를 꺼내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상대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비재단 황 이사장이라고, 우비재단 황 이사장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복지재단 좀 한다는 그 집이요. 학벌 좋은 집안이더군요. 우리 수진이 좋다는데 우리야 뭐 반대할 일이 있겠어요? 옆에서 아내가 그렇게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며칠을 더 두고 봤습니다. 사실 그 우비재단이라는 데가 우리 우상그룹에서 매년 후원금을 보내주는 곳이거든요. 이름도 비슷해서 가끔 헷갈리곤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재단이 우리 후원 없이는, 근데 저쪽 황 이사장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동네방네 우상그룹 회장이랑 호영호제 한다고 떠벌리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좀 걸렸어요. 사람이 자기보다 윗사람 이름 팔고 다니는 건 알맹이가 비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평소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허름하게 입고 나가보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사돈으로 맞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우상그룹 회장이라는 간판을 사돈으로 맞고 싶은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양보 한 벌은 입어야 하지 않아요? 우리 수진이 얼굴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농사짓다 나온 영감 모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제 고집을 아는지라 더 말을 보태진 않더라고요. 대신 자기는 한 10년쯤 들고 다닌 검은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가죽이 다 벗겨져서 모서리가 허옇게 일어난 그 가방이요. 옷도 결혼하고 시장에서 산 회색 가디건에 진한 색바지를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내 아내는 원래 저런 사람이거든요. 가난하던 시절에 저 하나만 믿고 따라와서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식당 일이며 행상이며 안 해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몇 채 가졌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시장 물건을 더 좋아하고 동네 분식집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아내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운전기사도 안 부르고 차고에 처박혀 있던 10년 묵은 경찰을 직접 끌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호텔 한식당 앞에 그 작은 차를 세우는데 발레 파킹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여기 주차하실 거 맞냐고 몇 번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냥 빙긋이 웃고 키를 건넸습니다. 여보, 늦겠어요. 어서 들어가요. 아내가 제 팔을 잡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는데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이 영 곱지가 않았어요. 큰딸은 먼저 와 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날의 공기를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은은한 조명에 녹그릇,
흰 식탁보까지 깔린 그 방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황 이사장, 그 사모님, 그리고 예비사위 황민호.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표정으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뭐라 할까요? 길 가다가 거지가 옷자락 잡고 늘어붙은 그런 표정이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어색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아빠, 엄마, 오셨어요? 이쪽이 그분들이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황 이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옆에 앉은 사모님이 손수건을 코에 갖다 대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사돈어른, 어디 밭에 갔다 오셨나 봐요. 순간 아내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모른 척 자리에 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텃밭 좀 들렀다 오느라. 어머, 어머, 텃밭? 요새 누가 텃밭을 갖고요? 시장에 다 파는데. 이 사람 말투가 처음부터 끝까지 코끝으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시기예요. 아내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는데 사모님 눈이 그 가방으로 쏙 돌아가더라고요. 아유, 사돈어른, 가방이 어디 시장통 짝퉁인가 봐요. 격 떨어지게 진짜. 아내가 가방을 슬그머니 의자 옆에 내려놓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손을 가만히 봤어요. 이 사람 손마디가 굵어진 게 누구 때문인데, 이 가방을 10년을 쓴 게 누구 때문인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그때 처음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예비 사이가 한술 더 떴습니다. 손마디 굵은 아내의 손을 빤히 쳐다보면서요. 어머님, 손이 참 평소 무슨 일을 하시는데 손마디가 그렇게 굵으세요? 남자분 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어요. 아내가 황급히 손을 식탁 아래로 내리더라고요. 수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젊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게 흉이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차분하게 그렇게 받았더니 황 이사장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입을 열더라고요. 사돈어른,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고 오신 거 맞습니까? 저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누구한테 집안 타령을 하시는 건지. 자기네 재단이 우리 우상그룹 후원금 끊기면 당장 다음 달부터 직원 월급 못 주는 건 아시고 하는 말씀이신지. 제가 천천히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답했어요. 이사장님 댁이 어떤 집안이신지는 우리 수진이한테 대충 들었습니다. 근데 사돈은 집안끼리 맺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 이사장 입꼬리가 살짝 비틀리더라고요. 저 비웃음. 저는 평생 사업하면서 저런 표정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보면서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오늘 이 식탁이 끝나기 전에 저 비웃음을 반드시 지워주마. 내 아내의 떨리는 손을, 내 딸의 깨문 입술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책임지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아내가 식탁 아래로 제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그 차가운 손을 잡고 있자니 40년 전 그 겨울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신혼 단칸방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둘이 이불 하나 둘러쓰고 손을 꼭 잡고 잤던 그 겨울이요. 그때도 아내 손은 이렇게 찼는데 그래도 한 번을 불평을 안 했습니다. 당신만 옆에 있으면 된다고 그 말 한마디로 저를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짝퉁 가방 들고 다닌다고 손마디 굵다고 저렇게 할 듯이 깔아뭉개고 있으니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정면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정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비 사돈이 헛기침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하더군요. 사돈어른, 어디 가게는 하나 하십니까? 아니면 회사를 다니시나? 저는 가만히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시골에 텃밭 좀 붙이고 동네에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라
그게 무슨 가게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 드나드는 정도라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합니다. 예비사돈이 사모님과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마치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는 그런 눈빛이요. 옆에 앉은 예비사이놈이 얼른 그 눈치를 받아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수진이가 좋은 회사를 다니는데 처가댁이 너무 처지면 수진이가 시댁에서 너무 기죽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큰딸 얼굴을 봤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무릎 위에 올린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수진이가 사랑한다고 데려온 사내 자식이 하는 소리입니다. 장인 될 사람 앞에서 사돈 될 집안이 처진다는 말을 저렇게 태어나게 하는 놈이요. 아내가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무릎 위에 손을 한 번 더 살짝 얹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그런 뜻이었죠.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기죽을 것 같으면 애초에 이 결혼은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치니 예비 안사돈이 입을 가리고 호호호 웃더라고요. 어머, 사돈어른, 말씀이 참 시원시원하시네. 근데 우리 민우 자리가 어디 보통 자리예요? 대구 우비재단 외아들이라고요. 줄 서서 들어오려는 처녀가 한둘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 민우가 따님을 마음에 들어 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건만.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수진이가 자기 아들 만난 게 굉장한 운이라도 잡은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꾹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판을 짤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이런 인간들은 한 번에 쳐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파게 만든 다음에 묻어야 하는 겁니다. 예비사돈이 이번엔 본격적으로 본인 자랑을 시작하더군요. 사돈어른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재단이 대구에서는 알아주는 곳입니다. 시청 관계자분들도 우리 재단 행사면 다 챙기시고요. 그렇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뿐인가요? 제가 우상그룹 이 사장님이랑 호영호재 하는 사이고 회장님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매년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사돈어른은 우상그룹을 모르시려나? 저는 그 말에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우상그룹 회장이 누구냐고요? 지금 그쪽 눈앞에 앉아서 짝퉁 가방 들고 와 무시당한 여인의 남편, 바로 저입니다. 이 사장은 또 누굽니까? 제가 20년 전에 시장 좌판에서 데려와서 키워낸 제 오른팔이에요. 저의 말 한마디면 양복 갖춰입고 30분 안에 어디든 달려오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그 두 사람 이름을 자기 어깨에 얹어놓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그 형님이 바로 나다. 후영호재는 무슨? 너는 내 후원금 떨어지면 내일 당장 재단 문 닫을 사람이다.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참았습니다. 그 회장님이라는 분과 그렇게 친분이 두터우십니까? 두텁다마다요. 작년에도 제 환갑잔치 때 친히 회안을 보내주셨고요. 가끔 골프도 같이 칩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살짝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작년 그 양반 환갑잔치라는데 화하는커녕 카드 한 장 보낸 기억이 없거든요. 골프요? 저는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거짓말을 슬슬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거짓말이 어떤 절벽으로 자기를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아, 그렇군요.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예비사돈이 신이 나서 한술 더 떴어요. 사돈어른도 이번 결혼 잘 시켜놓으시면 우리 재단 통해서 좋은 일자리도 한번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자리 같은 것도 종종 나오거든요.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사돈 될 사람한테 운전기사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저렇게 농담 흘리듯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비 안사돈은 또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 여보, 거기다가 사부인은 우리 재당 식당에 주방 보조 자리 좀 있지 않아요? 손마디 보니까 일은 야무지게 하실 것 같던데. 저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에 등 뒤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더군요. 저는 그 웃음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마침 호텔 직원 하나가 저를 보더니 길을 막아서더라고요. 어르신, 여기 손님 전용입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안에서 식사 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직원이 저한테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눈빛은 하나도 죄송하지 않고 뭔가 의심쩍은 눈빛이더군요.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 끝 비상계단 쪽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 필요했거든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기도 전에 저쪽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사장, 지금 어디야? 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부르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청역 한정원 호텔로 오시게. 10분 안에.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더 묻지도 않고 회장이 부르면 언제나 불이 나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 자리에 서서 복도 창밖으로 호텔 정원을 내다봤습니다. 잘 깎인 잔디밭에 한낮 햇살이 비치고 있더라고요. 평화로워 보이는 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사랑이라고 데려온 사내 자식이 하필 저런 집안의 자식이라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싹수를 알게 됐으니까요. 결혼 다 시키고 나서 알았으면 우리 수진이가 평생을 저 인간들 발밑에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차라리 천우신조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고 발걸음을 돌렸어요.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니 세 사람이 식사를 시작했더군요. 저랑 아내 자리에 음식만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는 안도하는 한숨을 내쉬더군요. 수진이는 음식에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아내한테 작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 곧 끝날 거야. 아내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끝낼 작정인지를요. 예비 사돈이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돈어른, 화장실이 멀던가요? 늦으셨네.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아, 바람이라. 이제 식사 좀 하시죠? 더 식기 전에. 저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이사장 도착할 시간이거든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저 비웃음들이, 저 무례한 말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저는 그것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사도는 제가 수저를 안 드는 게 이상했는지 또 한 번 비아냥대듯 말을 던졌습니다. 사돈어른, 입에 안 맞으십니까? 하긴 매일 텃밭에서 일하시느라 고구 한정식은 와볼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세 식구가 다 같이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수진이가 그 웃음소리에 어깨를 움찔하더니 결국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아버지가 농담 좀 하신 거잖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놈이 내 딸한테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때 방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호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깊이 허리를 숙이며 들어오더군요.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안으로 모실까요? 세 식구가 의아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누가 오신 거지? 우린 손님 부른 적 없는데.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직원에게 말했어요. 들어오라고 하게. 호텔 직원이 다시 허리를 숙이고 물러서더니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잘 닦인 구두굽이 복도 바닥을 치는 소리였어요. 문이 다시 열리고 검은색 정장에
빳빳한 와이셔츠를 입은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은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 그 자리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 한마디에 얼어붙는 게 보였어요. 예비 사돈의 입에서 씹던 음식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하고요. 황민우 그놈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이사장과 저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사장님이 어떻게 여기를...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이사장이 그제야 예비 사돈 쪽을 한번 쳐다봤어요. 근데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던지 같은 편인 저도 등이 써늘하더라고요.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비재단 매년 후원금 결제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호영호재 하신다는 그 회장님은 지금 황 이사장님 맞은편에 앉으신 분이고요. 순간 예비 사돈이 들고 있던 수저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의자에서 비실비실 일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사위놈은 그제야 자기가 뱉은 말들이 떠올랐는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로 천천히 식탁을 돌아 예비 사돈 옆에 가서 섰어요. 제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떨어진 수저 옆에 가지런히 멈췄습니다. 황 이사장님, 안 일어나십니까? 호영호재 하시는 사이라면서요. 예비 사돈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을 비비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장님, 제가 정말 몰라 뵙고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농담이라. 우리 집사람한테 주방 보조 자리 알아봐 주신다는 것도 농담이고 운전기사 자리 알아봐 주신다는 것도 다 농담이셨단 말이지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언을 사람이 좀 모자라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모자라는 사람이 남의 가족들을 하대하며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천박한 거지요. 제 말에 예비 사돈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 안사돈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비 사이 그놈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자기 아버지를 자꾸 흔들었습니다. 아빠, 진짜 우상그룹 회장이야? 농담 아니야? 이놈아, 입 닥치고 있어. 너 때문에 더 망한다. 저는 그 부자의 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사장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사장, 네 회장님. 우비재단에 지난 10년간 우리가 후원한 게 얼마나 되지? 매년 12억씩 누적으로 120억 정도 됩니다. 이번 달부터 우비재단 지원금 전면 중단해. 10원 한 장 보내지 마. 그리고 우비재단 건물이 우리 그룹 명의 땅에 세워져 있지. 네 회장님. 부지 임대 계약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 종료 통보 보내. 다음 달 말까지 건물 비우라고 해. 그 말이 떨어지자 예비 사돈이 제 바지가랑이를 두 손으로 와락 붙잡았어요.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재단 망합니다. 직원들도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조금 전까지 우리 아내 가방을 짝퉁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손을 쳐냈습니다. 직원들 걱정은 황 이사장이 처음부터 했어야 할 걱정 아닌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 아래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뻔하지. 회장님, 제발 한 번만요. 그리고 황 이사장, 우상그룹 회장하고 호영호재 한다고 다니셨다면서요? 들었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거짓말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고 다니시라고요. 예비 안사돈이 그제야 의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흐느꼈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대신 식탁 옆에 내려놨던 그 낡은 가방을 들어서 천천히 어깨에 매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내가 다시 보였어요. 여보, 가자. 수진아, 너도 일어나라.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예비사위 황민우 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놈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해요. 오늘 이걸로 끝이에요. 황민우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딸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수진 씨,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거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어. 손 놔. 그쪽 부모님이 우리 가족한테 함부로 대할 때 옆에서 같이 키득거린 사람이 누군데. 수진이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평생 처음으로 우리 큰딸이 어른이 다 됐구나 싶었어요. 방을 나가기 전에 저는 이사장한테 마지막 지시를 했습니다. 호텔 측에 얘기해서 이분들 식사값은 전부 이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도록 해. 네, 회장님.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아까보다 따뜻해져 있더라고요. 수진이도 제 반대쪽 팔짱을 끼고요. 저희 세 식구는 그 방 안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등 뒤에서 예비사돈에 흐느끼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정원을 지나 차고 쪽으로 걸어 나오는데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됐을 텐데. 저렇게 안 했으면 저 인간들은 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저런 짓을 할 텐데 오늘 한번 매를 맞아야 다음에 누가 와도 함부로 안 하지. 그리고 옆에서 딸이 너무 죄송하다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받았던 서름과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생각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급기야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등을 한번 토닥여줬습니다. 수진아, 괜찮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으면 됐다. 그런 썩은 집안에 널 시집 보내지 않아서 지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난 우리 딸을 믿는다. 그러니 미안해 하지 말거라. 낡은 경차 운전대를 잡으면서 저는 백미러로 호텔을 한번 봤어요. 오늘 그 안에서 무너진 게 황 이사장 가족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도 그리고 우리 수진이도 그 안에서 무언가를 다 같이 내려놓고 온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상하게 가슴이 후련하지 않더라고요. 복수는 끝났는데 아직 무언가 남은 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차 시동을 걸면서 그 찝찝함이 뭔지를 한참 생각했어요. 상견례가 그렇게 끝나고 사흘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오래된 작업복 바지에 회색 셔츠, 그 위에 점퍼 하나. 저는 회장실에 출근하는 날보다 텃밭에 나가는 이런 날이 훨씬 좋습니다. 흙냄새 맡으면서 호미 들고 풀 꽂고 있으면 머리가 비워지거든요. 평생 사람들 위에 서서 결제 도장 찍어대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흙바닥 앉아야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차로 40분쯤 가면 외곽에 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제 이름으로 사놓은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들깨도 좀 심어놨습니다. 차고에서 또 그 낡은 경차를 끌고 나왔어요. 회사차는 평소에 잘 안 탑니다. 기름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차 끌고 가면 텃밭 옆 동네 어르신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이랑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 시간이 좋거든요. 길가에서 만난 동네 할머니가 우리 최씨 또 텃밭 가시네 이러면서 호박 한 덩이 안겨주는 그 정이 좋더라고요. 그날도 텃밭에 도착해서 호미를 들고 한참 일을 했습니다. 상견례 일 이후로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흙을 만지니까 그게 좀 풀리더라고요. 큰딸이 그날 이후로 방 안에서 잘 안 나오는 게 자꾸 걸렸어요. 아내한테는 괜찮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제 마음도 영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 어린 것이 처음으로 데려온 남자였는데
그게 그런 자식이었으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깨밭 옆에 쪼그려 앉아 풀을 뽑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등에 따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벌인가 싶어서 손을 휘저으려는데 곧이어 목 옆에도 따끔, 이마 위에도 따끔. 이게 한 마리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들깨밭 한가운데 심어진 나무에서 시꺼먼 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말벌집이었어요. 제가 풀을 뽑다가 그 가지를 건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저는 호미를 그 자리에 던지고 텃밭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말벌이라는 게 한 번 흥분하면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머리 위를 윙윙거리면서 계속 쏘아대요. 뺨에도, 목덜미에도, 손등에도. 한 10군데는 더 쏘인 것 같아요. 저는 정신없이 차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안에 몸을 던지듯 들어갔습니다. 차 안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덩이가 벌써부터 부풀어 오르고 있더라고요. 입술도 두꺼워지기 시작했고 목이 가려운 게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병원 가야겠다 싶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이 한 15분 거리에 있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어요. 근데 운전하는 동안에도 몸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조여오더라고요. 손도 마비된 것처럼 저리기 시작했어요. 시내 진입하기 직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더 운전했다간 사고 날 것 같았거든요. 휴대폰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더듬는데 그 휴대폰이 텃밭 옆에 벗어놓은 작업복 주머니에 그대로 있는 게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챙겨 나오질 못한 겁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왔어요. 길 건너편에 병원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저기까지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시야가 흐릿해지고 있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에 부풀어 오른 얼굴. 게다가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으니 영락없이 술 취한 노숙자처럼 보였겠지요. 저기 죄송한데 누구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나가는 양복 차림의 남자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흠칫 놀라더니 저를 피해서 휙 돌아가더라고요. 아유, 깜짝이야. 어디서 노숙자가? 저는 다음 사람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였는데 제가 다가가니까 핸드폰을 꼭 쥐고 빠른 걸음으로 멀어졌어요. 어머, 술 취하셨나봐. 아침부터 어쩌면 좋아. 그 다음엔 중년의 부부 한 쌍이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남자가 부인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여보, 보지 마. 요즘 저런 사람들이 더 무서워. 괜히 시비 걸렸다간 큰일 나.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게 양복을 빼입고 쓰러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벤치에서 내리다가 쓰러졌으면 어땠을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어디 다치셨냐고 119 부를까요? 했을까? 근데 저는 흙투성이 작업복에 부어터진 얼굴이라 그냥 길가에 뻗은 거지꼴이었어요. 가까스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병원 입구 쪽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다리에 힘이 없어서 병원 정문 앞 계단에서 그만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굴렀어요. 계단 5칸을 대굴대굴 굴러서 입구 화단 옆에 누워버렸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목이 부어서 그런지 목소리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기어가는 모기 소리만 한 개 새어나왔어요. 병원 정문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도 다들 발걸음을 빨리 하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다가 저를 발견했는데 아이가 저를 가리키면서 엄마한테 묻더라고요. 엄마, 저 할아버지 왜 저래? 어머, 어우, 냄새. 저 할아버지 무서워. 보지 마. 빨리 가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엄마와 아이의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한마디만 했더라면, 우상그룹 최만식 회장이라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근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한들 누가 믿겠어요. 이 꼴을 보고요. 저는 길바닥에 객사할 팔자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평생 회장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온 사람이 결국 길바닥에서 노숙자 취급받다가 죽는구나. 그러고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우습더라고요. 조회 시간이면 본사 직원 1000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인사하던 사람이 지금 이 길바닥에서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노인네에 불과하니까요.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아내 얼굴이, 우리 큰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결혼시키는 거 보고 가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병원 입구 자동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더라고요. 누군가의 구두굽 소리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게 들렸어요. 그 사람도 저를 못 본 척 하면서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는데 머리는 점점 멍해지는데 이상하게 청각만은 살아있더라고요. 저 멀리서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 사이렌이 나를 위해 울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제 옆에서 멈췄어요. 다른 발걸음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나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머무르는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그 발걸음의 주인을 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떠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손등에 따뜻한 손길 하나가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흙 묻은 제 손등 위에 누군가의 손이 살며시 얹어진 거였습니다.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젊은 목소리였어요. 저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손길이 어찌나 다급하던지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마른 얼굴의 청년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낡은 점퍼의 운동화 차림, 저 못지않게 행색이 초라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말끔한 양복 차림의 신사들은 다 저를 외면하고 지나갔는데 정작 저랑 똑같이 행색이 초라한 이 청년만 제 앞에 멈춰선 겁니다. 그게 제가 의식이 끊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습니다. 제 의식이 완전히 꺼지기 직전 그 청년이 저를 등에 둘러엎는 게 느껴졌어요. 흙 묻은 작업복 노인을 등에 짊어진 채 청년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켜주세요. 좀 비켜주세요. 사람이 죽어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 청년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 빠르게 달려오는 발걸음 소리. 청년이 저를 응급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 손길이 어찌나 다급하면서도 조심스러운지 마치 자기 아버지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무슨 일이세요?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병원 입구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말벌에 쏘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랑 손에 침 자국이 많아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습니다. 일단 사람부터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다급함이 아니라 화가 살짝 묻어있는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청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병원 정문 앞에 누워있는 저를 그렇게 못 본 척 지나간 사람들한테 화가 난 거였겠지요. 의사 선생님이 황급히 제 상태를 살펴보는 동안 간호사가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환자분 신분증이나 보호자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길에 그냥 쓰러져 계셔서 모시고 온 거거든요. 그럼 일단 응급처치 시작해야 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제가 일단 낼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의식이 번쩍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처음 보는 노인을 위해서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비랑 검사비 합쳐서 한 1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청년이 잠깐 침묵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한숨이 어찌나 무겁던지 저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 자기한테 너무 큰 돈을 내고 있구나. 그걸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의식이 끊어졌습니다. 다음 정신이 들었을 때는 침대 위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코에는 산소 호스가 끼워져 있었고 팔뚝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부어 있는지 시야가 좁아져 있었어요.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정신 좀 드세요? 여기가 시내 병원 응급실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침대 옆 의자에 그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저를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그 청년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한 2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마른 체형에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이었어요. 머리는 한 달은 안 자른 것 같았고 입고 있는 점퍼는 소매 끝이 다 해진 거였습니다. 근데 그 눈빛 하나만은 살아있더라고요. 총명하면서도 따뜻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자네가 날 데려왔는가? 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이 청년이 아니었으면 저는 길바닥에서 정말 그대로 갔을 겁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도윤입니다, 어르신. 도윤이라 좋은 이름이네. 도윤이가 살짝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어찌나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평생 결제 도장 찍어본 사람 보는 눈이 알아챘습니다. 이 청년은 알맹이가 꽉 찬 놈이다. 근데 그때 간호사가 도윤이한테 다가와서 작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 응급처치 비용은 결제 들어갔습니다. 일단 어르신, 가족분 연락처 알면 좋겠는데요. 어르신 댁에 누구한테 연락드릴까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가난해 보이는 청년이 제 응급비를 자기 카드로 결제한 거였어요. 자네 그 돈을 어떻게? 어르신은 걱정 마시고요. 가족분 연락처부터 알려주세요. 보호자가 오셔야 입원 수속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야 우리 아내가, 우리 큰딸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에 전화 한 통만 번호가... 도윤이가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근데 그 휴대폰 화면도 깨져 있더라고요. 이 청년 살림이 얼마나 빡빡한지 그 휴대폰 하나로도 다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 번호를 또박또박 불러줬어요. 도윤이가 그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최만식 어르신 댁 맞으십니까? 네, 어르신께서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말벌에 쏘이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네, 빨리 와주세요. 전화 너머로 아내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들리는 게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병원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르신, 사모님 곧 오신답니다. 그때까지 옆에 있을게요. 그러지 말고 자네 바쁠 텐데 어서 가게. 아닙니다. 사모님 오실 때까지는 제가 옆에 있어야지요. 혼자 두고 가면 마음이 안 놓여서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처음 보는 노인 옆에 그 시간을 다 내주겠다는 청년이라니. 저는 그 청년을 한참 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물었어요. 자네, 그 카드로 결제한 돈이 부담이 안 됐나? 청년이 잠깐 멈칫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작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어머니 검사비로 모은 돈이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입원해 계세요. 종양 검사 받으셔야 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르신. 저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자기 어머니 검사비를 처음 보는 노인 응급비로 쓴 거였습니다. 자네 그걸 왜 썼나? 자네 어머니 검사가 더 급할 텐데. 검사는 다음 달에 또 모아서 받으면 되지만 어르신은 그때 그 자리에서 못 살리면 영영 못 살리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저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어머니의 검사비를 모르는 노인의 병원비를 결제할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저는 바로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거칠더라고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게 그 손 한 번 잡아본 걸로 다 알겠더라고요. 자네, 오늘 결제한 병원비는 내가 꼭 갚겠네. 갚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지. 자네 어머니 검사비도 내가 내주고 싶네. 어르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살해 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고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사람이 도리는 지켜야지. 청년이 괜찮다며 고개를 젓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사모님 도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병실에도 가봐야 해서요. 자네 잠깐만 연락처라도. 어르신 정말 괜찮습니다. 건강하세요. 도윤이가 그렇게 짧게 인사하고는 응급실 문을 향해 걸어가더군요. 저는 누운 채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해진 점퍼 어깨 위에 햇살이 한 줌 비치는데 그게 어찌나 빛나 보이던지요. 저 청년이 누구의 사이가 되든 그 집은 복을 받겠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청년이 그 너머로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에요. 저는 누운 채로 천장을 한참 봤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아온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인생에 한 조각을 내준 사람을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응급실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30분쯤 뒤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평생 그렇게 새파랗게 질린 아내 얼굴은 처음 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텃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부여잡고 떨더라고요. 큰딸도 뒤따라 들어와서는 부어 터진 제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됐어?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괜찮다. 말벌에 좀 쏘였을 뿐이야. 이제 다 괜찮아졌다. 저는 두 사람을 안심시키고는 청년 얘기를 꺼냈어요.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아내가 가만히 눈물을 닦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 청년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살해를 해야지요. 그게 살해 안 받겠다고 그냥 가버렸어. 자기 어머니 병실 가본다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어머나, 그런 청년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 여보, 우리 그 청년 꼭 찾아요.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뒀어요. 이 병원 안에서 어머니가 조양검사 기다리고 계신 강도현이라는 청년 한 명만 찾아달라고요. 비서실장이 1시간도 안 돼서 연락을 줬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본관 7층 605호실 이미숙 환자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 강도윤, 28, 공무원 시험 준비 중에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병인지는 알아봤나? 네, 유방암 의증으로 정밀 검사 대기 중인데 비용 부담으로 검사가 자꾸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암 검사 못 받고 있는데 그 검사비로 모르는 노인을 살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 그 어머니 병실로. 아내와 큰딸이 저를 부축해서 함께 7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605호실 문 앞에 도착한 그 순간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벌써 몇 번째예요. 지난주에도 결제 안 됐고 이번 주도 결제 안 되시고 우리도 자선 사업 하는 곳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곧 돈을 마련해 온다고 해서. 아드님 그 소리 한 달째예요. 안 되겠어요. 내일 아침까지 밀린 입원비 정산 안 되시면 짐 싸서 나가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문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도윤이 어머니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병실 안에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원무과장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단 사람이요. 침대에 누워있는 분이 도윤이 어머님인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이를 닮은 얼굴에 수건을 입에 대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가족이세요? 저는 작업복은 벗었지만 그래도 평소 있던 점포 차림이었어요. 원무과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다른 환자 보러 오셨으면 잘못 들어오셨네요. 잘못 들어온 거 아닙니다. 강도현 군 어머니 뵈러 왔어요. 친척분이세요? 마침 잘 오셨네요. 이분 입원비가 한 달째 밀려서요. 친척분이시면 좀 도와주시죠. 안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짐 빼셔야 해요. 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이 양반이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면전에서 친척이라는 사람한테 짐 빼라는 소리를 그렇게 태연하게 하는 겁니다. 친척은 아닙니다. 도윤군한테 신세진 사람이에요. 그럼 그만 가보세요. 면회 시간도 아니고요. 환자도 안정이 필요하고요. 안정? 안정시키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던가요? 환자분 우시는 게 다 들리던데. 원무과장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어르신,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거 다 병원 방침이에요. 입원비 안 내는 환자한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다른 환자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거든요. 본보기라. 환자한테 본보기가 필요한가? 환자는 그냥 환자지. 원무과장이 헛웃음을 치더니 제 어깨를 툭 치면서 말하더라고요. 이래봬도 저 여기 원무과장이거든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자, 그만 가시죠. 저는 그 손이 닿은 어깨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 병원 재단이 우리 우상그룹 후원으로 운영되는 곳이거든요. 병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원장, 나야. 아, 회장님. 회장님 어쩐 일로? 자네 병원 7층 605호 있지? 여기 원무과장이라는 친구가 와서 입원비 빌린 환자한테 짐 싸서 나가라고 큰 소리 치고 있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네 병원이 환자를 짐 싸게 만드는 곳인가? 살리는 곳인가? 그게 자네 재단 방침이야?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원무과장을 다시 쳐다봤어요. 그 사람 얼굴이 슬슬 굳어지더라고요. 회장님이시라니 누구신데요?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요.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오. 1분도 안 돼서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우당탕탕 들리더라고요. 병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가운 자락을 펄떡이면서 병원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원무과장 얼굴이 그 자리에서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병원장이 그제야 원무과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야, 이 사람아. 자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환자한테 지금 뭔 소리를 한 거야?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이게? 입원비 밀린 환자 짐 싸게 만드는 게 우리 병원 방침이라고? 누가 그래? 병원장이 말끝에 원무과장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한 대 후려 갈겼어요. 원무과장이 그 자리에서 휘청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사람을 잘못 보고. 사람을 잘못 봐? 병원비 못 낸다고 사람 잘못 보면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자네 오늘부로 원무과장 자리 내려놓게. 인사위원회 해보야. 2번 다시 환자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원무과장이 그 자리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자세로 도윤군 어머니한테 다가갔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나가 있어. 환자분 더 놀라시잖아. 원무과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도윤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사님, 많이 놀라셨죠? 저는 도윤이가 살려준 사람입니다. 도윤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도윤이가 누굴 살렸어요? 저는 그 2 손을 꽉 잡았어요. 여사님, 이제 그 검사비랑 입원비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가 제 몫은 살림값이에요. 받으셔야 해요. 도윤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병원장 쪽을 한번 봤습니다. 김 원장, 어머님 최고급 1인실로 옮겨드리고 검사 일정 다 잡아드려. 비용은 우리 그룹에서 다 결제할 거야. 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또 한 번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도윤이가 그 자리에 서서 영문 모를 얼굴로 저희를 보고 있더라고요.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청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이 앞으로 걸어가자 도윤이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르신, 이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도윤군, 오늘부터 자네 어머님 치료비는 내가 다 책임지네. 그리고 그 응급비 100만 원 통장으로 붙였어. 안 받으면 안 돼.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저는 청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자네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날 길바닥에서 안 죽고 살아난 게 자네 덕이야. 내 목숨값을 자네 어머니 검사 한 번으로 갚는 거, 이건 비교도 안 되게 모자란 거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도윤군이 한참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도윤이 어머니가 또 눈물을 훔치셨어요. 큰딸과 아내도 옆에서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저는 그날 도윤이와 그 어머니께 길게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식구는 자주 그 병실을 찾았어요. 특히 큰딸이 그랬습니다. 처음엔 제가 답례차 가는 길에 따라가더니 나중엔 자기가 먼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죽을 끓여준다고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는 큰딸을 보면서 아내가 저한테 가만히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딸이 안 하던 걸 하네. 하는 김에 그 청년 어머니도 챙겨드린다는데 이제서 우리 딸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 저렇게 웃는 거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큰딸이 죽그릇 들고 병실 가는 게 어머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요. 그러는 동안 도윤이와 큰딸은 자연스럽게 알아갔습니다. 병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하다가 어느새 환자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멀리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인연은 억지로 만들면 탈이 나거든요. 도윤이는 도윤이대로 어색해 했어요. 자기 처지가 처지인 만큼 큰딸한테 함부로 다가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회장이란 걸 알게 된 게 큰 부담이었던 거겠지요. 근데 큰딸이 그 마음을 한번 알아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큰딸이 도윤이 어머니 면회 갔다가 병문 정문 앞 카페에서 도윤이랑 차를 한잔하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어머니 약을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였습니다. 큰딸이 혼자 카페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겁니다. 수진아,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어. 황민우, 그 예비사위놈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였습니다. 옆에는 그놈 아버지인 황 이사장까지 데려왔고요. 큰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여긴 왜 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자기, 그날 일은 우리 아버지가 좀 흥분하셔서 그런 거고 나는 진짜 자기 좋아하잖아. 수진아, 우리 민우가 며칠을 못 잤단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렴. 그리고 우리 재단 사정이 힘들어. 회장님이 마음 좀 풀어주시기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결국 큰딸한테 매달려서 후원금 풀어달라고 하러 온 거였습니다. 큰딸이 말을 안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려고 하니까 황민우 그놈이 큰딸의 손목을 와락 낚아챘습니다. 자기, 잠깐만 얘기 좀 들어봐. 이 손 놔. 아프잖아. 잠깐만 얘기 좀 들으라니까? 큰딸이 손목을 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옆에 있던 황 이사장은 말리는 척만 하고 사실은 같이 거들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우리 민우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 잠깐 얘기 좀 들어봐. 자기, 그날 일은 다 잊자. 우리 부모님이 좀 그러신 거잖아. 나는 그저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자기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대하는데 옆에서 같이 거둔 게 누구였는데. 큰딸이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려고 하자 그때 마침 약봉지를 들고 오던 도윤이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도윤이가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뜨리고 달려왔어요. 그 손 놓으세요. 당장 놓으시라고요. 황민우 그놈이 도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넌 뭐야? 누군데 끼어들어? 누구인지보다 그 손 놓으시죠. 싫다는 사람 손목 잡는 거 그거 범죄입니다. 범죄? 야, 이 거지 새끼야. 너야말로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끼어드는 게 범죄지. 황민우 그놈이 큰딸의 손목을 더 세게 잡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도윤이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도윤이가 그 손목을 한번 잡아챘습니다. 도윤이가 키는 보통이지만 편의점에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관련된 소나기였거든요. 황민우 그놈 손목이 도윤이 손에 잡힌 채로 비틀려 올라갔습니다. 아, 놓으라고. 먼저 손 놓으시면 저도 놓겠습니다. 황민우가 결국 큰딸의 손목을 놨어요. 도윤이도 그제야 황민우의 손목을 풀어줬습니다. 다시 이분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경찰 부르겠습니다. 황 이사장이 그제야 헐레벌떡 끼어들었어요. 야, 이 자식. 자네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드나. 우리는 이 처녀랑 결혼할 사이였어. 자네 같은 거지가 뭘 알겠어. 결혼할 사이였으면 결혼할 사이지. 결혼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거지라니요. 당신들이 이런 수진이니 결혼할 사이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도윤이가 그 말을 그렇게 차분하게 받아내는데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요. 황민우 그놈은 자기 손목을 부여잡고 도윤이를 노려보다가 결국 분을 못 이기고 한마디 더 뱉었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너 어떤 놈인지 다 알아낼 거야.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알아내실 거 없어요. 제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 와중에 큰딸이 떨리는 손을 잡으며 도윤이 뒤로 몸을 숨겼어요. 도윤이가 자기 점퍼를 벗어서 큰딸 어깨에 살며시 둘러주더라고요. 자기는 셔츠 한 장만 입고서요. 추우시죠? 이거 두르고 계세요. 손목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윤 씨가 더 추울 텐데. 저는 괜찮습니다. 따뜻한 거 좀 마시러 안에 들어가실까요? 큰딸의 떨리던 어깨가 그제야 조금 가라앉는 게 멀리서도 보였다고 나중에 카페 사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그 청년 진짜 듬직하더라고요. 우리 가게에서도 다들 봤어요. 저는 그 얘기를 카페 사장한테 전해 듣고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큰딸이 그날 저녁 집에 들어와서는 저녁 식탁에서 처음으로 도윤이 얘기를 꺼냈어요. 아빠, 도윤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응.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 됨됨이가 좋아. 인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큰딸을 한참 봤어요. 평생 일에만 매달리던 우리 큰딸이 남자 얘기를 두 번째로 꺼낸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황민우 놈이었고 두 번째가 도윤이었어요. 그날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황민우는 비싼 양복에 외국 유학 다녀온 학벌을 자기 명함으로 알고 살던 놈이었고 도윤이는 해진 점퍼에 편의점 알바하는 처지지만 그 안에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꽉 차 있는 청년이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빙긋이 웃더라고요. 여보, 우리 수진이가 사람 보는 눈이 이제야 좀 트였나 봐요. 저는 그 말에 답을 하는 대신 큰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수진아, 도윤이 한번 집에 데려와라. 아빠가 밥 한 끼 차려주고 싶다. 큰딸의 눈이 둥그레지더라고요. 근데 그 눈에서 살짝 물기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그날 황민우 그놈한테 손목 잡혔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도윤이가 점퍼 벗어
어깨에 들려줬을 때 얼마나 따뜻했을까. 신혼 시절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랬듯이 우리 큰딸도 이제 옆에 따뜻한 사람을 알아본 거겠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청년이 내 사이다. 그날 길바닥 쓰러진 저를 구해준 청년이 결국 우리 식구가 될 것 같았습니다. 큰딸이 도윤이를 집에 데려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아내가 미리 차려놓은 한정식상에 도윤이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았습니다. 도윤군, 어머님 겸사 결과는 잘 나왔나? 네, 어르신. 다행히 초기에 잡혀서요. 회장님 덕분에 큰 수술도 잘 마치셨고 지금은 회복 중이세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한참 도윤이를 보다가 천천히 본론을 꺼냈어요. 도윤이 자네, 솔직히 말해줘. 우리 수진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도윤이가 그 자리에서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따님 옆에 서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요.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저는 아직 시험도 붙지 못했고 어머니 모셔야 하고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장님 댁에 누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침묵했어요. 이 청년이 자기 처지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큰딸한테 짐이 될까봐 망설이는 거였습니다. 참 속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자네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봐 왔네. 세상엔 속이 텅 비어있는 껍데기 같은 인간이 많네. 하지만 자네는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야. 자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그건 시간이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하네. 지금 자네 옆에 수진이가 있고 또 우리 부부가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옆에서 큰딸이 도윤이의 손을 살며시 잡더라고요. 도윤 씨,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옆에 있어줘요. 도윤이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는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남자가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 때 나는 그 떨림 있잖아요. 그게 도윤이가 우리 사이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그러는 사이 황 이사장 일가의 소식이 한번 들려왔습니다. 우리 그룹 후원금이 끊긴 뒤로 우비재단은 한 달 만에 직원들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황 이사장이 호영호재한다고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그 후원금 끊긴 게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였지요. 여기저기 황 이사장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평소 친했다는 시청 관계자들도 다 모르는 척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황민우 그놈이 카페에서 큰딸 손목 낚아챈 일로 도윤이가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CCTV 영상이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요. 황민우는 폭행 미수에 협박 혐의까지 추가되어서 약속 기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정작 황 이사장 일가가 결정적으로 무너진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후원금이 끊기고 사업이 망하니까 평소에 손대고 다니던 게 다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단 운영비를 빼돌려서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사놨던 것, 후원자들한테 받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그동안 우상그룹 이름 팔아 여기저기 청탁받은 것까지요.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황 이사장은 결국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던 날 황 이사장이 카메라 앞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 화려하다는 양복 차림은 어디로 갔는지 까만 점퍼 하나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부부 옷차림을 그렇게 흉봤던 사람이 결국 그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거지요. 황민우는 자기 아버지 재판 때문에 외국 유학 다녀온 학벌도 다 무용지물이 됐고 평소 다니던 사교 모임에서도 발을 못 붙이게 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통쾌하다는 생각보다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던 손이 결국 자기 자신을 올감했으니까요. 황 이사장 사모는 그 충격에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동네 마트도 못 나간다고요. 지인 모임에서 다들 등을 돌렸으니 그 외로움이 오죽하겠어요. 한 번은 그 사모님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정 좀 봐달라고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 자리에서 그러더군요. 이 손이 평생 일을 해서 굳은 손이에요. 사모님 손은 평생 물 한 번 안 묻히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킨 손이고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못할 일은 없습니다. 여기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디 식당 일이라도 알아보세요. 아내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진짜 회장 사모님이구나 싶었습니다. 평생 짝퉁 가방 들고 다녀도 그 안에 알맹이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도윤이는 공무원 시험에 결국 합격했고 저는 그룹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라고 했지만 도윤이가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길을 걷고 싶다고요. 저는 그 고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도윤이가 첫 출근하는 날 우리 부부가 직접 양복 한 벌 사들고 그 자취방을 찾아갔어요. 도윤이가 그 양복을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더라고요. 어르신, 어머님, 이런 거 안 사주셔도 되는데. 도윤아, 사이 첫 출근인데 양복 한 벌 못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니? 받아 입어라. 도윤이가 그 자리에서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자기한테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도윤이와 큰딸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도윤이 어머니도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결혼식장 맨 앞줄에 활짝 웃으면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사이가 된 도윤이의 손을 식장에서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여전히 거칠더라고요. 근데 그 거친 손이 그게 진짜 사람의 손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도윤이가 식장에서 신부 입장하는 우리 큰딸을 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이 청년이 우리 큰딸을 평생 아껴줄 놈이구나. 저는 그날 식장에서 우리 아내랑 손을 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70이 다 됐어요. 우리 사위 도윤이는 공무원 일 잘하면서 큰딸이랑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손자가 둘이고요. 황 이사장은 구속됐다가 형 살고 나와서 지금은 어디 시골에 처박혀 산다는 소식만 가끔 들립니다. 황민호는 결혼도 못하고 그 화려하던 인생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텃밭에 앉아서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옷에 있지 않고 가방에 있지 않고 학벌에 있지 않다. 손바닥은 굳은 살에 있고 길에 쓰러진 노인을 못 본 척 안 하는 마음에 있고 자기 어머니 검사비를 모르는 사람한테 던지는 그 결정에 있다. 저는 우리 사이 도윤이를 떠올릴 때마다 그 진리가 가슴에 다시 박힙니다. 그 길바닥에서 제 손등에 따뜻한 손을 얹어준 그 청년이 평생 제 옆에서 우리 큰딸 손을 잡고 살아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만한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실 때 옷부터 보지 마세요. 차부터 보지 마시고요. 그런 껍데기에 속아서 알맹이를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저처럼 큰딸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 매를 맞아봐야 그제야 정신이 드는 겁니다. 진짜 사람은 옷이 해져도 손이 굳어도 통장 잔고가 비어도 그 안에 따뜻한 게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고 겉은 번지르르 해도 그 안이 비어 있으면 그건 결국 황 이사장 일가처럼 자기 자신을 갉아먹다가 끝나는 거고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잘하시고요. 저는 오늘도 텃밭에 나갑니다. 이제는 말벌집 있는 들깨밭 옆은 좀 비켜서 다닙니다만 흙냄새는 여전히 좋아요. 도윤이가 가끔 손자들 데리고 텃밭에 놀러와서 풀도 같이 뽑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낡은 점퍼 입고도 부끄럽지 않은 오늘, 그게 제가 평생 찾아 헤맨 답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